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화, 탈세계화라는 자료를 하나 얻었습니다. 주신 분은 아직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고 하나의 경영 환경 입장에서 봤을 때 시대를 관통 또는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10년부터 했는데 아마 이 1차 대전 기준 정도 해가지고 좀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10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1910년도에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이라는 게 태동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에 포드 컨베이어 조립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고, 그 다음에 91년에 냉전 종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비드19가 발생해서 이제 최근 게 조금 자세한데 미화웨이 제재가 들어갔고, 2022년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IRA 등 크게 여러 가지 법을 발효했습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서 아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이제 쿼드가 또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아시다시피 39년에서 45년 사이에 한 6년가량 전쟁이 일어났었고, 미일 무역전쟁은 사실 길게 봐서 57년에서 88년 정도 걸려 끝났다고 합니다. 섬유, TV, 철강, 자동차, 환율, 반도체, 슈퍼 301조, 그리고 94년에 다시 이 옛날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출범을 했고, 세계화를 통해서 저비용을 추구하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오프쇼링을 했습니다. 현재의 특징을 보면은 탈러, 탈중, IPEF 출범, 인플레이션 등이 이제 요즘 과제로 나오고 있죠. IPEF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1910년대부터 한 1994년 정도 WTO가 출발하기 전까지 공급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 공급, 그러니까 푸시 방식의 생산 방식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사고 방식은 많은 것을 판다. 그런데 물론 이제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주문 생산이 이때도 있었고, 근데 현재로서 WTO 출범 이후로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요구를 충족하는 생산 방식이 많이들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풀 끌어당기는 방식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팔리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스루포트 회계의 편집증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회계적인 용어로 한다면 원가 회계가 계속 지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스루포트 회계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운영 촉점을 보면은 맞는 것을 판단할 때는 시장 참여 입장료인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매진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문 또는 수요의 충족을 하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일러리즘과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사고라는 게 이제 크게 대별이 되는데, 현재 테일러리즘이 다 무효화된 거는 아니고, 하지만은 그 시스템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옛날에는 효율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유효성, 시장 지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유효성이란 것을 이제 효과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생산 방식에 대한 그 변화들도 있는데, 이 원가 절감이 이제 주정이었죠. MRP가 64년에 시작해서 83년에 MRP2라는 거로 또 요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과학의 단계로 분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TPS가 도요타 생산 방식인데 낭비 제거입니다.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히트 치셔가지고 그 도요타 생산 방식에 의해서 그 일본이 그 미국을 따라 마시고 이제 재패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간반과 가이젠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개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간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수입이 되면서 번역해서 그걸 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상관관계 단계다, 이렇게 과학의 발전 단계라는 용어 분류를 했을 때, 단계. 그리고 이 make more money라는 캐치프레이즈로 75년에 OPT라는 게 발생이 돼서 개념이 계속 진화해 가지고 와가지고 86년에 TOC, Theory of Constraints라고 제약 이론이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스루풋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OPT라는 것은 유한 능력 일정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고, TOC는 생산 관리 계획, 관리 회계, 프로젝트, SCM 해결 방안. 여기에서 이제 그 TOC가 관리 회계를 들고 나왔다는 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저는 여기에 이제 그 꽂혔다기보다도 이거를 그 실전적으로 분석을 해야만이 이 TOC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OC는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는 표현으로 해서 결과 원인 결과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이거를 이제 별도로 따르고 소개를 했을 때는 좀 비유를 들어서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이렇게 또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94년에 또 인터넷이 여기 발전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 쪽으로 계속 해가고 있고, AI가 2010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SCM, 유통 공급망 관리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공급망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리쇼어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세계화와 여기에서 이제 탈세계화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잘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비유를 한다면은 옛날에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동네 양아치라고 그러죠.
그게 조금 발전해서 이제 그 길거리에 이제 건달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화하면서 이제 도시 조폭이라고, 이제 조폭을 우리말로는 이제 깡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깡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에, 갱을 우리나라 말로 와서 이제 깡패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커져가지고, 이 조폭이 그 세계 패권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수직적 세계화라고, 수직적 세계화 했던 그 내용을 영국 패권에 대한 얘기로 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 그 세계 패권을 지향했던 데가 이제 또 그 대자를 많이 봐요. 그레이트라고 발음하나요? 그레이트 브리튼, 어떤 팍스 브리타니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지도 못했으면서 대자 쓴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수평적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천천히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게 이 달러를 기축통화해서 세계 경제를 이 질서를 다시 한번 미국 주도형으로 좀 가는 그런 게 형성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IMF 등이 이제 또 태동이 되면서 참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책이 나왔대 그러는데, 전 포브스 설립자가 낸 책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는데, 1998년 이제 한국 IMF 당한 것이 사실 뭐 당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국제 헤지 펀드의 공격적인 작품에 의해서 당했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TO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제조업은 주로 저임금 인구 대국이며 국가의 통제력이 강한 중국으로 오프쇼어링이 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표현된 게 있는데, 1999년 상황의 어떤 경제 교역량, 여기 보면 수출입 액을 합한 가지고 우선순위 1차 제일 큰 이 거래 관계, 무역 관계를 표시한 건데, 여기 보면은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적 패권이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하고 제일 교역이 많았었던 게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 크기가 좀 더 크죠. 일본이 근데 이제 다시 연결되는 것은 호주하고 좀 더 크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요 정도였다 이거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2022년에 경제적 패권을 보면은, 어,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한 거로 이렇게 되고, 미국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간에 미중 거래가 좀 커졌죠. 여기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어쨌든 중국이 미국을 밀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다음 탈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얘기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요. 디글이라는 그 유튜브 명인데 11월 10일자를 제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마약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전역을 파고든 무시무시한 마약의 위력 해가지고 뭐 쭉 그 캡처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목들만 그 읽어보면은 이렇게 그 쭉 그 이 뭐 레이건 때도 그 마약 남지법 설명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남용 금지법 조항 중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은 마약 당속을 위해서 당사국의 허가 없이 미국이 타국 영토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적 군사력으로 뭘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상대방 나라의 그 주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남미의 그 헬리콥터 등으로 날아가서 그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그 마약이 또 유통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신자유주의를 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했는데, 자관 그 미국이 마약에 손해를 원인을 그 베트남 전쟁 정도로 이렇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 트럼프가 그 멕시코 국경도 막고 그러는 거는 불법 이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하고도 전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부족한 것은 그 중국 마약에 대한 얘기를 빼떼는 게 아주 그 취약점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그 이 트럼프의 이 재선 출마 거기에 나온 얘기를 조금 제가 따온 건데요. 그리고 저는 마약상들과 인신 밀수범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잔혹한 행위에 사형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그 중국의 펜타닐 그 마약 생산 유통에 대해서 이 무역 전쟁 중에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추천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 기승전 그 이 로스 차일드를 주장하는 부부 방송인데요. 트럼프의 또 다른 모습 해가지고 이 재선을 그 발효하는 그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방송이 됐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뭐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쪽으로 이제 쭉 그 데이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일반적으로 그 로스차일드의 하수인 역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대통령은 도구가 아니냐. 결국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그 어떤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트럼프 주변의 관계도를 또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 많이들 그 섹스 스캔들인가 성 이런 거로 해서 그 앱스타인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클린턴하고 했을 때 이제 이 현재 이제 멜라니 여사하고 걔네들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이 바꿔서 하는데 이때도 자기 부인들하고 찍은 게 아닌 거죠. 그때도 이제 결혼 관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성 미인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또 민주당원 시기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도시 봉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심각한 중국 상황에서 YTN에서 이제 그 화면 보도를 좀 한 게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경제발전 때문이었는데 따라서 경제발전이 현재 주춤해지고 있으니까 공산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도시 그 폐쇄, 그 디즈니랜드 폐쇄에 따라서 못 나가는 그 중국 여성이 항의를 그 공안한테 하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무시 안 당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말싸움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고,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의 항의 시위 영상은 웨이보에서는 사실상 삭제되어 볼 수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그 심리 쪽에서 쓰는 용어로 확증 편향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편견을 버리라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뭘 사실을 안 보고 확증 편향을 갖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갖고 하는 이 행태들이 우리나라에 요즘엔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또 자문해 보고 싶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갖다 놨습니다. 김정은은 딸을 데리고 북한의 ICM 발사를 감독한다. AFP 클레어 리와 겟 바튼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난 세상에 어린 딸을 갖다가 미사일 쏘는데, 대륙간 단도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 데리고 나오는 그 심리전, 요거 참 개인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못 낳나?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김씨 왕조가 내년에는, 아니, 다음에는, 김정은이 다음에는 이제 딸이 여자가 이 대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하는 건지 매우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북한, 미국 어디서든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요게 이제 다른 로이터 제목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미국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볼 얘기입니다. 사진만 좀 바꿔서, 요거는 이제 북한 조선통신이 찍은 건데, 아주 어디 뚜껑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순간 포착을 아주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참, 아까 사진이 낮에 또 뭐 이렇게 걷고 있는, 이런 사진을 멀리서 찍은 거를 또, 어떻게 좀, 봐봤습니다. 네덜란드, 한국, 미국 규제 속의 칩타이 강화, 블룸버그 차상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ASML이 네덜란드 회사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네덜란드까지 날아가고 뭐 했는데, 결국은 이 ASML의 CEO가 한국에 왔는데, 페터 위니크가 2,400억을 투자한 한국의 유지관리 및 훈련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건 미국의 현재 이 치포 동맹 뭐 이런 거에 어떤 한계를 벗어나려고 이 네덜란드가 한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상 뭐 하루 늦게 했었습니다만은 11월 19일자 스루퍼 타임즈 내용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